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채 하루도 되지 않은 오늘 아침 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벌써 5번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정기국회 입법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엽니다. 정진석 주호영 체제의 첫 상견례도 겸한 성격의 자리로 비속어 논란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해법도 모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임 한 달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천 심사 때 SNS 활동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는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당령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아침 들어온 소식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한 번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3분에 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5번째인데요. 구자홍 차장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새벽 갑자기 쏘아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3분에 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 이틀 만인 5월 12일에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일이 있었고요. 네. 5월 25일에는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에 발사한 일이 있었고요. 8월 17일에는 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총 5차례 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함경남도 심포에서도 SLBM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알려졌는데 위원님, 오늘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거죠? 탄도미사일 발사 거리가 한 460km, 360k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평택을 겨냥한 겁니다. 한미 해상연합훈련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한미연합사가 있는 평택을 겨냥한 거고 탄도미사일은 궤도가 일정한데 그 변칙 궤도를 사용한 거는 아마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전술핵을 탑재한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제 다른 미사일 발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굉장히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면은 북한은 감히 도발을 못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훈련 끝나면 분풀이 하듯이 뭐 한 발, 2발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레이건호가 입항을 해 있고 동해상에서 한미 그 해상훈련이 예고가 돼 있는데 미리 사전에 그 지금 도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 쪽 입장에서 보면 대담해졌고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무모해졌는데 지난 9월 9일 날 김정은이 그 핵 사용 뭐 법제화라든지 5대 신무기 개발이라든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한미 연합 훈련에 밀리지 않고 우리도 강대강으로 맞서겠다 이런 식의 도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아마도 이런 그 추세로 가면은 아주 멀지 않은 시기에 그동안 예고했던 제7차 그 핵실험 이게 이제 그 수소탄 실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략 그 핵탄두 실험 전술 핵탄두 실험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한반도에
긴장은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도발 이후에 또 이뤄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원래는 SL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동향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대통령실과 군 안보 당국의 판단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쐈습니다. 지금 보면 기내에서도 순방 끝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점검 대비 태세 회의를 긴급적으로 이제 여는 방향이 열고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쏜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북한은 태천에서 동해상으로 탄도 단거리 미사일 쐈거든요. 지금 내일부터 29일까지 한미 간의 해군 항모 훈련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면 이 사전에 훈련이 벌어지기 전에 북한이 도발을 하느냐? 규모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가 뭐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한미 간의 훈련의 규모를 좀 축소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이번의 규모는 거의 레이건 항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부산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다 핵 잠수함이 들어와 있고요. B1B 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3대 폭격기 중에 하나인데 거의 평양에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거고 뭐 핵무기는 당연히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력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경고, 견제 그런 효과의 어떤 거를 보려고 지금 탄도미사일 쏜 것 같은데 지금부터 내일부터 지금 훈련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침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발사를 직접 참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뭐 조금 더 얘기가 진전되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군 당국에서 특히 이 대통령실에서 먼저 그 SLBM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라고 예고한 것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막은 측면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를 보면 한 발 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대체로 3발, 많게는 8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를 했는데 아마 북한 측에서는 SLBM과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같이 발사하려고 준비했을 개연성이 높은데 우리 군 당국이 이 정보 자산을 통해서 SLBM 이 발사 징후가 포착이 됐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의 어떤 이 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했다가 그 발사를 안 했을 개연성은 있고 우리 군 당국에서 예고하지 않은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좀 이게 자신들의 어떤 의지를 과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뭐 굳이 따지자면은 9.19 군사 합의도 위반이죠. 다만 유엔에서는 이제 그동안 하도 뭐 북한이 많이 쏘기도 해서 그런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통상적 군사 훈련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래서 건건이 그 제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륙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한 거는 SLBM에서 보면은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약간 우리 입장에서 봐도 상대적으로는 저강도 도발이다. 그래서 도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려는 메시지는 준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젯밤에 순방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는 기내 간담회도 갖고 설명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요, 변호사님. 이번에는 뭐 취재진과 간단하게 악수 정도만 하고 인사만 건네고 따로 간담회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대통령들이 순방할 때는 귀국길에 같이 동행했던 기자들과 비행기 안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 스페인에서 그 나토 회의 때도 돌아오는 그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간담회했던 모습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저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가벼운 인사, 악수 정도만 나누고 뭐 간담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당연히 그 비속어 논란 이 부분에 대한 또 기자들의 질문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간담회는 일단 안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또는 어떤 입장 발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그 비속어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면 할수록 지금 국민들이 더 양갈래로 갈라져서 이게 어떤 녹취였는지를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그 말씀을 하신 장본인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으로 어떻게든 이 사태, 이
비속어의 그 말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였는지, 어떤 의도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도 이렇게 뭐 악수, 인사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깜짝 악수하는 장면이 좀 연출이 됐고,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런 건 이게 뭐 기내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뭐 저희가 뭐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빨리 이슈 전환을 해야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슈 전환이 아니라 이 이슈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 비속어를 썼다면 그게 대상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적절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제에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은 풀 기자가 취재한 그 영상이 수행한 그 취재단들의 회의가 끝나서 기사를 쓸지 말지 결정하기도 이전에 이미 국내로 유출이 돼가지고 찌라시가 돌고 그거를 야당 대표가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이게 정쟁화되면서 심지어는 약간의 그 국제 뉴스에도 오를 네. 정도가 됐어요.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 않는 그 발언이 이렇게 일부 왜곡돼가지고 정쟁화한 게 과연 어떤 구조로 이게 이루어진 건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드루킹 여론 조작도 겪었지만 민주 국가에서 여론을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곡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부러 기획된 정쟁이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통령 그 풀 기자단의 그 시스템 그리고 이게 유출된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된 것 같다라는 의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풀 기자단이 뭔가를 내놓을 때에는 거기 관리하는 그 일정 부분 이제 이 대통령실의 관리들이 있거든요. 행정관들이 보통 그런 것들을 관리한다고 그냥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관리도 없이 그냥 이게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러한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거를 비속어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계속해서 지마위록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내에서 뭘 했었어야 되냐면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이 이거를 귀국하기 전에 일정 부분 선명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먼저 했다 그러면 여기가 정리 수순으로 돌아갈 텐데 이것이 정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해서 도대체 이게 비속어냐 그리고 비속어가 지향한 것이 바이든이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미국 국회냐 계속 논란은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요. 지금 외교를 하고 돌아올 때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상황은 오히려 우려가 됐고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흔쾌히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8초 인사, 30분 태극기도 걸리지 않는 간담회 이것이 흔쾌하게 합의된 정상회담인지 국민들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부분 기망이에요. 이거는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거기 때문에 책임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이제 지게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 외교가 우려될 수밖에 없는 외교의 어떤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 국격을 높이기는커녕 국민께 수치만 안기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를 촉구하면서 이제 외교 안보 라인 경질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대응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조금은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은 이제 야당으로서 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순방에 대해서 성과보다는 어떤 이제 논란거리가 컸기 때문에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야당의 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대통령실과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그 비속어 논란이 제기가 됐을 때 당사자가 빨리 사과를 했다라면 네.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했고 앞으로 언행에 좀 신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우리 국민들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한번 다시 들어봐라. 이게 B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N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이 해명 아니면 변명, 좀 옹색한 변명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간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자꾸 다른 해명으로 국민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자꾸 그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과의 어떤 대통령실의 괴리가 좀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 이 도어 스태핑을 하실지 만약 하신다라면 어떤 말씀을 내놓으실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만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솔직한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왜 잘못했느냐 계속 따지는 사람은 따지는 사람이 좀 치졸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번 순방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영국,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까지 들려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국가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순방을 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말 몇 마디로 너무 희화화되고 조롱거리로 좀 전락한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권성동 의원이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처럼 뭔가 이 조작과 선동의 사건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비속어, 그 XX 표현부터 바이든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여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이든이든 뭐 날리면이든 뭐 하나도 뭐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하나의 그 해프닝이고 미국에서도 이런 거 갖고 별로 그 문제 삼을 일도 없고 만약에 무슨 그 중에서 비속어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적절한 시점에 유감을 표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미리 했었어도 좋고 이제 앞으로 했어도 좋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구차장이 희화화 조롱거리 얘기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순방 성과를 덮기 위한 네. 의도된 그 희화화와 의도된 그 조롱거리로 보고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번 밝혀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기조에는 이재명 그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에서 기자들에게 찍힌 메시지 있죠. 전쟁입니다. 그 차원에서 야권 전체가 기획해서 이런 논란을 크게 만든 거. 그러니까 애초에 윤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의 잘못이 있으면 1의 처벌을 받고 2의 잘못이 있으면 2에 대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건 1이나 2 정도 되는 거를 100 정도를 만들어서 선동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 필풀 기자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여론 전달 체계 우리의 언론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광우병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왕에 광우병 얘기 나왔으니까 말미에 광우병 수사했던 검사 얘기 하나만 전달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광우병 수사했던 이제 검사가 있어요. 다 문제를 다 밝혔죠. 사실이 아닌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지만 광우병 수사했던 검사는 10년을 기다렸어요. 왜냐? 광우병 잠복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있을 수가 있대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 모든 게 이제 거짓으로 밝혀졌으니까 책이라도 내라 하니까 그 검사가 뭐라는 줄 알았습니까? 아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언론도 우리 국회도 더 이상 그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밝히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은 그렇게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기왕에 이슈가 됐으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국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 같다, 어떤 의도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번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더 이상 확대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국격에도 사실 국격을 실추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되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의 대응이 이제 앞으로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해명이 그러니까 국회를 가리키는 그 비속어는 있었던 것인데 바이든은 아니었고 난리면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 해명이었는데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뭐 다른 의원들이 비속어마저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서 또다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을 통해서 득회 평가를 하라는 거냐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한 번 듣고 끝날 것을 이제는 100번 듣고 200번 들었다 이런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대통령실이 또 여권에서 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말을 했던 것이 진짜인 것인지에 대해서 진실 게임이 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을 하신 장본인이신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이 갑니다. 그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이제 해명해라 이런 얘기들이 이런 요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왜 대통령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 해명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털고 해명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될 텐데 이 부분을 반복하는 것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잘못했다면 인정하고 수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도 다소 유감이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뭐 비판하더라도 예를 들면 귀국 후에 비판을 한다든지 외교 활동 중에 국내 비판에 대응하는데 에너지가 좀 안 소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처럼 이게 한국 국회를 의미하는 거라고 해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이 대응 과정이 좀 늑장 대응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이 지금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권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권에서도 이렇게 원내 총무부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성찰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고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민심과 이제 이 괴리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권, 특히나 현 정부에 대해서 거리를 멀리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지지층에서부터 동요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우리가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이게 사실 조기에 이게 그냥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는 일을 그거를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이제 전환이 되고 거짓말 프레임이 정치권 전반을 장악하면서 사건이 커졌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뭔지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제일 잘 알아요. 윤 대통령이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보면 방금도 뭐 지지층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지율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지지율 추이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국정수행 지지율 중에서 잘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가 33%까지 올라갔다가 28%까지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순방 갔다 왔는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지층이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지층이 흔들리기보다는 이제 조금 그래도 그 우호적으로 바라보려고 했던 지지층이 있었는데 이번 순방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정평가를 한 이유를 자세히 보시면 경험과 자질 부족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논란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지지율 상승을 이끄는 어떤 견인차 역할보다는 오히려 지지율을 좀 까먹는 논란이 된 순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논란 속에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 하나 성과가 있었다라고 꼽았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단 하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큰 성과가 있었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김건희 여사가
무사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게 가장 큰 소득이고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완전 실패다. 김건희 여사가 가시면은 무슨 언행을 하시면은 네. 국민들이 조마조마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영국 가셔서도 미국 가셔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무사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좀 순방의 성과를 애둘러서 비판한 것 같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난 순방 때 좀 말이 많았고 장신구 논란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도 패션 같은 거 보면 좀 소탈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순방에서는 첫 번째 방문지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에요. 좀 더 조문 외교에 맞는 단촐하고 검소해 보이는 그런 의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장신구 관련해서는 이것이 단순히 해프닝이나 그런 논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범법 행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신구, 그러니까 당시에 뭐 6천만 원이 넘는 보석들을 지인에게 빌렸다라고 네. 해명을 했었는데 과연 그 지인에게 빌렸다는 자료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자세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신구가 500만 원을 넘는 보석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산 등록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누락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는 범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지인이 어떤 지인에게 빌렸고 그 지인에게 빌린 것이 무상인지 또는 유상인지 그 대가성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장신구 논란 자체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을 좀 의식해서 이번에는 장신구도 거의 없고 그리고 단촐한 그런 또 의상은 여러 번 바꿔 입었지만 그 티표에 맞는 그런 의상을 바꿔 입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자영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지원 전 원장의 이 평가, 김건희 여사의 무사고.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꺼내서 오히려 좀 디스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무사고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래 논란이 많은 분 아니었느냐 이걸 지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처럼 비춰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회한 정치인의 약간 뭐랄까요 애둘러서 비판하기 저는 이런 해석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목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은 영부인으로서의 할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논란이 된다라면 그 공식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부속실에 배우자 팀을 신설을 해서 공식화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우면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될 텐데 지금은 이제 배우자가 과연 그러면 일정을 누가 잡아줬느냐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대통령실이 좀 심사숙고해서 공식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원 원장은 이제 본인이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 특히 이제 그 사람이 이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겠습니다만 그 인격을 대놓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죠. 우리 박지원 원장의 인격의 그 수준을 아마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마키아벨리가 얘기했죠. 군주는 차라리 무서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조롱의 대상이 되지 말라. 조롱받을 때 가장 그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이런 야당의 그 아주 그 잘 짜여진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박지원 원장이 저렇게 대놓고 그 영부인을 조롱하는데도 지금 여당에서 누구 하나 대응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그 여당의 여권의 지금 문제와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맞댄 당정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순방 다녀오고 바로 이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댄 건데요. 자, 구자영 차장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좀 나눴을까요? 뭐 시기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사실은 순방 이후에 어떤 성과를 같이 좀 입법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의미가 좀 담긴 모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회 자체가 28일 이 법원의 가처분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위태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당의 한 축으로서
이 지금 정부 여당과 호흡을 맞춰서 이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국정의 한 축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고위 당정 협의회는 역대 정부에서 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정상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은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보완을 하고 행정부는 이 국정 과제를 집행을 하고 이제 대통령실은 그걸 실무적으로 백업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일정 또는 이 대통령 일정을 감안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것인가 원 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묘하게 대통령이 이제 순방 과정에 논란이 있고 그 다음 날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상적인 어떤 고위 당정 협의회고 네. 앞으로 이제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충분히 이 다양한 어떤 민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은 어떤 의도에서 이 고위 당정 회의를 열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바라보는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는 뭐 치솟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 또 외교의 문제도 나타났고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까지 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다 모이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모였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였으면 분명히 국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만한 어떤 성과를 반드시 내고 해결책을 좀 제시하는 그런 정부와 여당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얼마 뒤에 있으면 국정감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에서는 극한 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모습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여야는 어찌 보면 한 강물을 먹는 이 파트너이지 적이 결코 아닙니다. 같이 마시는 강물에 뭐 독극물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면서도 또 타협할 건 타협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제가 귀가 좀 커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이 민주당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잘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양당 모두 타협할 거는 타협도 하고 뭐 경청도 하고 협치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위원님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극한 대치, 뭐 순방 논란, 또 입법 충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풀어나갈 수 있을지 묘안이 있을까요? 두 분이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국회도 저런 식으로 운영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그와 같지는 않죠. 우선은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조금 발목이 잡혀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조금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국감은 야당은 기승전 김건희 네. 어떻게든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또 도마에 올려놓을 걸로 보고 예산 문제도 지금 그 민주당에서 7대 법안 뭐 제시를 했습니다만 기초연금을 뭐 30만 원,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하면 해마다 지금 1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 등 뭐 국감, 그다음에 예산 다 순탄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뭐 정기국회 잘 끝나길 바라지만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온다거나 여야 간에 뭐 협치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기대는 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진석, 주호영 투톱이 어떻게 여당을 이끌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체제가 또 계속 이어질지가 지금 이번 주가 또 분수령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가 또 열리고 또 중앙당 윤리위원회,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까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 전망하십니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주가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28일에 일단 남부지법에서 3차, 4차, 5차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가처분
가처분 심리가 그날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그날 결정이 나온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심리는 말 그대로 재판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 양쪽 당사자들의 변호인들을 놓고 얘기들을 들어보는 것이고요. 그 후에 가처분 결정을 언제 나올지는 그 재판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8일 아마 그 가처분 심리 날짜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출석해서 진술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럼 또 언론에 뭐 어떤 그 질문들을 받고 어떤 대답을 할지도 또 주목이 되고 그 같은 날에 있을 윤리위 징계 심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중징계가 예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중징계라고 한다면 뭐 탈당 권유나 뭐 또는 제명까지 있을 수 있고 또는 당원권 정지가 지금 6개월인데 그 기간을 뭐 3년이라든지 이렇게 늦추는 것도 사실상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되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요. 어떤 징계가 나오든지 간에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가처분을 할 것으로 강력히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 법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운명이 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앞으로의 어떤 법원의 판단에 좀 생각을 해서 대비해서 선출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정기국회를 이끄는 플랜 B까지 염두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네, 저는 그 분석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차로 이제 당 내홍을 수습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는 바람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세웠습니다만 만약에 1차 때였던 논거 그대로 2차 때도 그 심리를 한다라면 아마 정진석 비대위도 직무 정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원내대표가 그러면 이제 당대표는 고리됐다라고 보고 이 직무 대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다. 뭐 플랜 B를 네. 좀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5선 중진이고 원내대표를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역할도 좀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 내홍을 추슬러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원만한 구원투수다. 이런 것이 이 당내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28일 이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반기 이 정기국회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때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도록 예비해놨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고 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제 제명되고 추가 뭐 탈당 권유까지 받는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동희 의원님 지금 표정은 별로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 대한민국에서 창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삼김 씨와 안철수뿐이라고 그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그 주장을 그 반박할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고 만약에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단히 그 반가운 일이죠. 반갑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신당을 차린다는 건 당 밖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조금 껄끄러워하는 거는 내부 총질이지 당 밖에 나가서 당을 차리든 뭐 무소속으로 있든 밖에서 외부 총질하는 거는 뭐 민주당이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당 창당할 수 있으면 하면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몇 명이나 우리 이준석 전 대표를 따라서 그 당을 함께 만들자고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이 분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근데 그 우리 보수 진영에서 많은 분들은 그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일원이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유시민 전 의원이랑 비슷한 점도 많고 조국 전 장관이랑 비슷한 점도 많고 추미애 장관이랑 좀 비슷한 점도 많고 또 이재명 현 대표랑도 비슷한 점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그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랑 같이 정치를 하는 게 어울리겠다 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또 펄쩍 뜁니다. 절대 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네, 지금 보면 그래도 좀 이제 박한 평가를 주셨는데 전 대표였는데 당원들이 뽑은 전 대표였는데 구자영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훈 위원님 같이 생각하는 분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뭐랄까 징계를 받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앞서 그 뭐 몸바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할 수 있는 정당으로 혁신을 하지 않으면 내후년 총선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혁신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신의 주장이었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당내 이른바 이제 윤핵관을 중심으로 상대 많은 의원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고립무원 상태가 돼서 결국 징계까지 당했는데, 글쎄요, 이것이 지금 그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이미 건넌 것 같고요. 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2차, 3차 이 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당을 걱정하는 여러분들은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차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으로서 이준석 전 대표는 절대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나갈 사람이 그런가요? 아니군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 중에 나는 곧 죽어도 여당 사람이다.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징계가 오고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자신은 이 보수를 지키고 국민의힘이 이 다수당이 되는데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를 밀어내고자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버티려고 하는 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제2의 내홍이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버티려는 힘이 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밀어내는 힘이 더 센 것 같습니까? 윤리가 제명을 하거나 이제 당원권 이제 정지를 시키면 굉장히 고민에 빠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 당 내에서 싸움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저는 아까 이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좋지라면은 사실 정당의 어떤 목표는 결국에는 진영을 결속시키고 중도로에 진격을 해가지고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선거에 승리하는 것과는 굉장히 배반이 되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본다 그러면 통합을 그럼 왜 외치느냐, 각 정당들이. 이거를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전 대표를 감싸지 못한다면, 안지 못한다면 이건 분열의 어떤 여권의 분열의 장면, 보수의 분열의 장면이 만들어지고 24년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지금 신당을 만들면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39%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 여론조사 뭐 내용을 준비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허수일 수 있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일정 부분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호응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신당설이, 신당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에 따른 국민의힘 상황하고요. 향후 정치적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28일이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지 한 달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한 달 평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쇄신과 통합이라는 난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뭐 이뤄냈다고 보십니까, 한 달 동안? 일단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쇄신과 통합 문제도 있었고, 지금 또 이재명 대표에게 불어닥친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또 위험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위험들, 또 숙제들이 눈앞에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통합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전당대회 직전까지 당 내에서는 뭐 친명이니 반명이니 뭐 비명이니 이런 식으로 계파 갈등들이 정말 심해 보였고요. 그리고 많은 좀 독설 어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자마자 했던 일성들이 그 당시 같이 경쟁을 했던 뭐 강우식 당시 후보라든지 뭐 박영진 후보를 찾아가서 함께 만찬을 하는 모습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통합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일단 당 내부에서는 계파 갈등이라든지 뭐 이른바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싸움들은 지금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통합에 첫 물꼬는 뜬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혁신의 과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당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법 리스크들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민생을 해결하는 강한 야당의 민생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이 새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과제를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당내의 다양한 인사들과도 만나고 점점 보폭을 넓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해찬 상임 고문이랑도 만났네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생우선 민주당 화이팅! 우리 선배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상임 고문님들의 정말 큰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집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신뢰 속에 재집권할 수 있도록 상임 고문님들의 조언 또 고언을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이후에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당을 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참 국민들에게 크게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전 당력을 다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화에서 재집권이라는 표현이 귀에 들어오던데 강한 야당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하지만 이제 뭐 한 달 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사법 리스크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뭐 장남도 얽혀 있고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대표 취임 이후 한 달의 평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과 된 후가 얼마나 많이 상승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효과가 있느냐, 이걸 좀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발표된 이 민주당의 어떤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전과 후가 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이른바 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 당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시적인, 그러니까 지켜보는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네. 이제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서 이준석 신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출연한다라면 저는 시점상으로는 이제 총선 전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보수가 분열한다라면 야권도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야당은 169석이 똘똘 뭉쳐 있는데 겨우 110석 되는 국민의힘이 두 조각 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 이후에 만약에 보수가 그 두 정당으로 쪼개진다라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만약 현실화한다라면 네. 끝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비명의 딴살림을 차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지금 한 달은 뭐 크게 당을 통합했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사법 리스크를 이겨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당내 비명 인사들을 아울러서 공천에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크게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정말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정계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사법 리스크 뭐 불씨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활활 타오를지 여부가 이번 주 안에 다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소환 통보 받았지만은 소환 뭐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기다가 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 중이고, 법카 불법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배우자 조사 받고 있고, 또 장남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이 이화영 킨텍스 사장,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인카드를 받아서 몰래 사용했고 그게 한 3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측근이 만약에 진짜 구속이 된다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이게 정말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위원님? 적어도 조응천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쌍방울과 이재명 사이에 약한 고리가 이화영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응천 의원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쌍방울 관련된 문제가 있고, 이제 아태협이라고 그 대북 뭐 교류 관련된 그 단체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천화동인 문제가 있는데, 쌍방울은 임기가 끝났는데도 그 평화부지사로 일할 때, 그래 킨텍스 사장으로 일할 때 계속 그 법인카드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SUV, 그다음에 뭐 일본 차량, 이렇게 또 개인적인 차량도 계속 쓰게 했어요.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쌍방울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그게 단순히 이화영 부지사만 보고한 건지 아니면 뭐 이재명 지사까지 보고했던 건지, 그 문제가 있고,
아태협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아태협이라는 곳이 이화영 부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필리핀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 그 행사비에 상당한 비용이 쌍방울로부터 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아태협이 쓴 돈이 30억이 넘는데 28억 정도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좀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도 이제 관련된 의혹으로 그렇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화영 그 부지사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그 대장동 개발 사업한 화천대유의 1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의혹이 소명이 돼야 되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이재명 그 대표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이 된다면은 이 대표로서는 굉장히 그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27일이면은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고 결과가 나올 텐데요, 소장님.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문제를 지금 이재명 대표와 연관시키려고 하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만약 연관시키려고 한다면 그 돈 받은 돈이 만약에 있다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간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화영 전 의원이에요. 17대 국회의원을 했고 정치인입니다. 지금 쌍방울 사회이사를 했고 그것에서 1억 원 정도의 어떤 뭐 법인카를 썼다, 뭐 얼마를 했다 이건데 이거를 지금 이 대표에게 줬다는 그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뭔가를 이제 기소를 당하고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억지이고요.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검찰이 굉장히 유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면 이 혐의가 거의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인데 지금 선거법 관련된 것만 기소가 돼 있고 나머지는 기소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왜 빨리 이거를 정리를 안 하고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계속 이끌려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정책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이 정도면 검찰이 빨리 이거를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이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소를 하든 재판으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의구심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해야 되는 것도 검찰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죽이기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법률위원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변호인단을 꾸려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차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저희 뉴스에 같이 함께해 주시면 그 흐름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뉴스의 라이브죠. 저 말을 잘못했군요. 자, 요즘 근데 이재명 대표 이 대목에서 좀 봐야 될 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SNS 활동을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식 발언보다도 더욱 공을 들이는 게 SNS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과 SNS를 통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시당 위원장이라 하면 당 대표랑 만날 수도 있으니 만나서 대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SNS로 당내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요, 변호사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SNS의 소통 강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SNS에만 국한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본질 자체는 국민 그리고 당원 그리고 민심과 소통을 하겠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정치인들과 접근하기가 쉬운 소통 수단이 SNS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당대표를 직접 만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가능은 하겠지만 늘상적으로 가능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약속을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SNS나 뭐 전화라든지 문자 같은 것들을 통한다고 한다면 네. 당대표가 아니라 더 높은 부분에 있는 지도부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도부 그리고 당대표가 그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얘기들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SNS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강조함과 동시에 본인이 몸소 실천을 하면서 SNS를 통해서 당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좀 시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대표 SNS에 대해서 이 공천에서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도 밝혔습니다. 함께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까 제가 오면서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오시는 분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오면서 유튜브 방송 보신 분? 제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정치인은 국민과의 직접 접촉면을 최대한 늘려놔야 된다. 접촉면이 얼마나 되는지 물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SNS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평가 요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접촉면을 평가할 수 있는 게 SNS이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차장님, 당내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불만도 많은 것 같던데요. 네.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굉장히 좀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SNS라는 것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인데 이게 이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는 채널이라는 것은 강점이 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그것을 메시지를 날려야 된다, 의무감에 날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SNS 툴을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해온 지가 지금 10년 넘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뭐 비교적 잘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다른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SNS 소통보다는 어떤 대면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접촉 이런 이제 과거 오프라인 방식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을 해온 의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이 공포감도 상당히 좀 꽤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SNS 이 지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SNS라는 것은 그 팔로워 수가 얼마나 되느냐,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평가 지표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이제 그 공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는 보좌진들 SNS 활동에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이번 국감 시즌에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만들겠다, 기승전 김건희 만들고 있다라는 이 비판, 지적들이 여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국감, 뭐 민생 국감 되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김건희 국감이 된다면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네요. 글쎄요, 뭐 증인만 보면 뭐 민생 국감은 어렵지 않나. 기승전 김건희,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기 위해서 뭐 건진법사, 그다음에 뭐 저 어머니인 최은순 씨 쭉 이렇게 뭐 증인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면 또 이제 국민대 총장과 숙명여대 총장도 있어요. 아마 그 논문 그 표절 의혹 관련되겠죠. 근데 이제 그 대학 총장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 지식인이고 가급적이면 이런 정쟁에서 비껴주는 게 좋은데 굳이 이렇게 대학 총장까지 그 정쟁을 위한 증인을 신청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김건희 여사만 겨냥한 그 국감 증인을 짜는 게 옳은 것인지 아마 많은 국민들은 뭐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해찬 상임 고문이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대선 패인으로 기득권의 카르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언급했는데요, 소장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석현 전 부의장이 가슴이 철렁한다, 또 무슨 말로 국민의 속을 긁을 것인가, 한동훈 때문 물음표, 당원 상처 덧날라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석현 의원의 말에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패배가 한동훈 장관 때문이다. 한동훈 장관이 뭘 했는가요? 이 대선 국면에서.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더 역할을 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제 좀 해석을 좀 달리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야당에서 그렇죠.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못 때리기 때문에 커진다는 잘못 때리는 생각을 건가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지 이게 그냥 무작정 때리면 국민들은 저건 때리는 포인트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더 커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때리려고 하면 좀 더 정치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 순서에서는 이재명 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서 민주당의 상황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보다 작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자기를 깔보면 달려들었습니다. 물어 뜯거나 핥혀서라도 이겨야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더니 이제는 절대 질 수 없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전쟁터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하지만 80년 전 2차 세계대전 당시 혁대와 책상 다리, 심지어 인육까지 먹으며 독일군 공세를 견뎌온 불굴의 러시아인들, 그들의 대응이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병 열차에 기꺼이 몸을 싣는 대신 러시아를 탈출하는 엑소도스 이 행렬에 잇따라 합류하고 있습니다. Самое ценное, что они могут от нас отнять, это жизнь детей. Я жизнь ребенка своего не отдам. Нет войне! 내 가족, 내 조국을 위해 기꺼이 한 목숨 바치겠다며 전장에 뛰어드는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긴 명분 하나 없는 침략 전쟁이니 뭐하러 총을 들겠습니까? 지도자의 독선과 아집, 오판과 착각이 파괴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는 여전히 지는 게 싫은 치기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푸틴의 오기에 우린 이제 핵 전쟁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집과 불통은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불굴의 정신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 스토킹범, 살인범, 전주환의 흉기의 피해자가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서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식 사과에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고 그에 대한 시민들 반응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터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 오랜 기간 큰 고통 속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통안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어쨌든 그 같은 소속인 거잖아요. 제대로 관리시키지 못한 건 책임이 있다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고인을 이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고인에 대한 추모가 맞는 건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일주일 안에는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직위가 해제됐는데도 사실은 공사 내부방을 통해서 이 피해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주환이 접속을 맡지 못한 책임이 교통공사에 있고 거기다가 분향소에다가는 피해자 신원까지 노출시켜서 2차 피해까지 입힌 그런 책임도 있는데 사과한다는 말은 제가 사장 입에서 지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유족들의 입장에서 어떤 심정일지 뭐
진짜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사실 그 직위해제, 그러니까 징계로 직위해제를 해놓고 나서 징계 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 있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그게 원칙적인 해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가슴을 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같은 동료 직원에 대한 스토킹 혐의였기 때문에 과연 이 내부망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 그게 어려웠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분명히 표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라든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사과는 사실 유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임 소재라든지 뭐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좀 공분되는 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교통공사가 그 이후에 저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직후에 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이런 얘기들로 굉장히 좀 많은 또 지탄을 받았고 그 후에도 여성 뭐 직원에 대해서는 순찰해서 빼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젠더 이슈로 뭐 갈라치기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근본적으로 인력 부족이라든지 뭐 2인 1조로 순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개선 사항이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판결도 나왔더라고요, 변호사님. 연달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녀 사이에도 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이던데 어떤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인연을 끊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딸과 어머니가 이제 인연을 끊은 상태였는데 이제 딸은 이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는 걸 원치 않아서 그 연락처라든지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주소를 알고 몰래 찾아와서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이제 이랬던 일이었습니다. 네. 사실 모녀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딸이 피해자인 딸이 원치 않는 상황이었다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또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요.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 스토킹 관련해서 이제 교육도 받으라고 나왔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강압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 스토킹 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 뭔가 뭐 악순환이 빨리 끊겨야 된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스토킹을 했다가 또 이제 솜방망이 처벌받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온 사람이 뭐 살해라던가 아주 이런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이 골이 끊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토킹 범죄 여기까지 다뤄보고 다음은 저희가 참 이것도 강큰 사안인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횡령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려 46억 원을 횡령한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시스템 부재가 빚은 그 참사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그 4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총 1억 원을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병원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9월부터는 간이 커져가지고 3억 원을 입금했고 지난 21일에는 42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입금한 뒤에 지금 이제 그 해당 직원은 지금 그 해외로 도주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한다라면 국민이 내는 의료보험을 관리를 해서 의료 재정을 지금 관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저렇게 수십억 원을 빼돌릴 수 있게 허술하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어떤 자금을 집행을 할 때는 그 위에 상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또는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번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직원 한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 계좌를 바꿔서 돈을 빼돌릴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이 미비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만큼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총체적으로 좀 그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이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건보공단에서 벌어진 횡령 그리고 스토킹 범죄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엔 한국은행이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물가 추이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두 달째 하락할지 주목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화요일에 열립니다.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턴 대만이 한국, 일본 등 무비자 국가에 대한 입국을 재개합니다. 다만 현행 사흘 자가격리와 나흘 간의 자율관리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홍앵커, 요즘 가을 날씨가 참 좋잖아요. 아침엔 선선하던데 낮엔 어떻습니까? 네, 서울 아침 기온이 15.4도였는데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릅니다. 대전과 대구는 24도인데요.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도 벌어집니다. 네, 이런 날씨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나저나 날씨는 좀 건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는 좋지만 건조한 공기 영향으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집니다. 주말 산행이나 캠핑 가신다면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9월이 가고 10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네, 모레인 화요일엔 한낮이 28도까지 오르는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서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이 맑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